죽음을 구한 여인과의 하룻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선비가 멀리 떠나기 전 이웃에 살고 있는 용하다고 이름난 맹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먼 시골로 길을 떠났는데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겠는가? 선비의 부탁으로 맹인 점쟁이는 점을 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난 후 사흘째 대낮에 틀림없이 횡사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볼 일이 매우 중한 것이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선비의 간곡한 부탁에 맹인 점쟁이는 다시 점을 친 다음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하였지요. 딱 한 번 무사히 돌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책과 방법을 꾀한다면 길을 떠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게.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막 밝아올 무렵에 길을 걷다 처음 만나는 여인과 반드시 하룻밤을 보내야만 무사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새겨들은 선비는 안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따라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 30리 길을 걸어갔지요. 그때 어떤 여인이 길 옆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얼른 말에서 내려 길 옆에 앉았지요. 얼마 뒤 여인이 돌아가자 선비는 자신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먼저 끌고 가서 주막으로 가서 쉬고 있거라. 난 잠시 볼일을 보고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가겠다. 그런 다음 선비는 여인을 따라갔는데 얼마 뒤 여인이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그러자 선비는 뒤따라 들어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선비에게 물었지요. 무슨 연유로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그때 선비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내게 일이 있어 그러는데 외람되지만 그대가 내 청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 그러십니까? 내가 천리 길을 떠날 때 기륭을 점쳤지요. 그런데 점을 쳐보니 사흘째 되는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나는 여인과 반드시 하룻밤을 보내야만 횡사를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당신이랍니다. 바라건대 횡사할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생각하다가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상놈의 딸이지만 지금까지 난잡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지금 남편 잃은 과부로 혼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것이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여인의 말에 선비가 고마워하며 기뻐하였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여인과 선비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작별하면서 열량의 돈을 주자 여인은 받지 않고 말하였지요. 제가 한 행동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두 번 다시 소첩을 찾지 마십시오. 선비는 그녀와 이별한 다음 종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이때 종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날이 어제 말을 끌고 주막을 향해 10여리를 오다가 돌다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돌다리가 무너지면서 말이 바위와 돌 사이에 끼어 허리가 부러져 죽었지 뭐예요. 그래서 소인이 죽은 말을 가까운 마을에서 팔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깜짝 놀라며 점쟁이의 용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선비가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말 대신 자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선비는 이 일을 마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스님이 된 여종의 아들. 조선시대 환해제의 한 바위 위에 한 스님이 부처처럼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님, 고개 아래에서 올라온 여인의 목소리가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입니다. 오래 기다렸나 보구나. 한 할머니가 스님이 앉아있는 바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이젠 늙었는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구나. 어머니, 이제 여기 오시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어머니께서 소자의 옷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옵니다.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디 있느냐? 어미가 아들 옷을 챙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니, 차라리 제가 이곳을 뜰까 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뜨다니, 이 늙은 어미 때문이냐? 출가한 몸으로 속세의 인연에 매여 연연하는 것은 사문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일입니다. 너는 이 어미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소자의 망상과 번뇌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늘의 한 조각 뜬구름과 같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연에 번민하는 소자가 어찌 도를 닦는 몸이라 하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냐? 예, 어머니. 언젠가는 잊혀질 일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소자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야 어디로 간다는 것이야? 어머니는 스님이 된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지나온 과거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과거의 어느 날, 아버님, 장지문 밖 섬돌 아래에서 순성이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이 내게 무슨 아버님이란 말이냐? 서출인 주제에 아버진 무슨 아버지야? 언제 나타났는지 형이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끼 어린 말과 함께 형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었지요. 순성이는 그대로 섬돌 아래로 나뒹굴었습니다. 놀라 달려온 어머니는 순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형에게 빌었지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순성이가 다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타이르겠으니 용서하십시오. 건방진 수작 다시 하면 그땐 정말 내쫓을 것이야. 그 길로 순성이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남의 집도 살고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했으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때때로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군대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닦지 못하고 싸움터만 헤매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뜻을 정하고 군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털어버린 순성이는 계룡산 와초암을 찾아가 그곳에서 삭발하고 출가하여 벽송이라는 법명을 받은 후 수도에 전념하게 되었지요. 그 후 고향에서 가까운 변산 반도의 내소사 뒤에다 초암을 짓고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내수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10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아들을 만난 후로 순성이 어머니는 초하루와 보름이면 꼭 아들의 법의를 지어가지고 내소사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10년이 흐르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늙고 아들은 작년에 대선사가 되었으나 어머니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만큼 벽송의 마음에도 번뇌의 주름이 깊게 패어져만 갔습니다. 잠시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벽송은 이내 다시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큰 절에서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시도록 하십시오. 벽송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그토록 오랜 세월 아들의 법의를 가지고 환희제를 찾았건만 단 하룻밤도 아들과 함께 자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아들은 환희제에 있는 바위 위에서 만났고 또 거기에서 헤어지게 되었지요. 모자는 내수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절에서 저녁 북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어머니는 잡았던 아들의 손을 다시 힘을 주어 잡았지요. 손을 잡은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젊었을 적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는 어렸을 적 작고 귀여운 아들의 모습을 또렷하게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날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뒷곁에 숨어서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감 마님의 아들을 낳은 여종은 언제나 안방 마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고 동료 하인들의 은근한 구박과 괄시도 그녀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와 함께 서출의 서러움을 아프게 느끼며 자랐지요. 가슴 깊이 멍이 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자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눈물이 말라감과 동시에 웃음도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많은 나날이 흐른 오늘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는 잃었던 웃음과 울음을 한꺼번에 되찾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오냐, 내 아들. 작년의 벽송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시 어머니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오늘의 감격이 있기까지 너무도 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얘야, 네 결심대로 내일 떠나도록 하여라.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 있겠사옵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이야. 아니, 떠나야만 한단다. 그리고 얘야, 큰 절에 닿으면 나를 위해 법회를 열어주겠느냐? 예,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 법회를 여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리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자꾸나. 벽송 스님은 큰 절에 당도하자마자 즉시 법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타는 듯한 시선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벽송 스님은 지그시 눈을 내리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본래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지. 인생이란 모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물결과도 같고 한 조각 뜬 구름과도 같아서 전생의 연이라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이리니 설법을 하던 중에 스님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여운을 남긴 어머니의 말씀이 그 순간 스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의 이승의 연이 다한 것이다. 그것을 어머니는 조금 전에 깨달으신 것이야. 벽송 스님은 잠시 설법을 멈추고 조용한 법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승려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나는 오늘 내 어머니의 청을 들어 법회를 열고 법을 설하노니 어리석은 생각과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 스님은 법의 자락을 펄럭이며 허공에 둥그런 원을 그렸습니다. 순간 허공이 진동하며 법당이 흔들렸지요. 그대들은 내가 설하는 바를 잘 들으라. 우리는 방금 한 노인의 몸에서 혼백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눈앞에 생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형상으로 앉아있는 저 노인을 우린 무어라 부를 것인가? 주검인가? 아니면 살아생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 어미인가? 법당 안의 분위기가 술렁거리며 모든 사람이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벽송 스님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계속 법회를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법회를 마친 스님은 어머니의 시신을 거두어 어머니와 늘 만났던 고갯마루에 묻었다고 합니다. 도망을 간 동생 부부. 옛날 충청도에 명문 대가의 아들 조삼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대가의 아들이었으나 대대로 가난했던 데다가 어려서 부모까지 잃어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도 글은 잘하였지만 포부가 적어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지 못하였지요. 조삼란은 나이 30이 다 되어 형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채단을 마련하고 서로 비슷한 혼처를 구하여 배필을 택했습니다. 궁한 사람이 궁한 사람과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날 항아리에 좁쌀 한 톨조차 남은 게 없었고 부엌은 연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 모양이니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긴 한데 당신이 따라주겠소? 죽음도 피하지 않을 텐데 어찌 삶을 마다하겠습니까? 굶기를 밥 먹든 하는 처지에 저 채단은 어디다 쓰겠소? 저걸 팔도록 합시다. 수십 개미는 받을 터이니 당신과 멀리 도망가서 대로변에 집을 사가지고 살아봅시다. 우선 술 장사를 하여 그 이문으로 이자를 놓고 돈이 좀 벌리면 집을 늘려 안방을 깨끗하게 꾸미고 술집을 표시하는 깃발을 걸고 허름한 여관방을 열어놓고 오가는 상인들을 받되 나는 객주의 심부름꾼이 되고 당신은 술청의 꽃이 되어 10년을 기약하여 수만 양의 재산을 모은 다음 그때 가서 옛 가문을 회복하면 어떻겠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쉬운 일을 도모하겠소? 그럼 남편의 말을 따르도록 하지요. 드디어 채단을 팔아 남편과 아내는 한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형은 집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우가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책을 볼 마음도 남을 대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그 형은 생계가 더욱 궁핍해져 굶주린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고 떼국이 온 몸에 흘러 허름한 갓에 뒤축이 떨어진 신을 끄는 모양이 영락 없는 거지의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종적을 찾으려고
팔방으로 떠돌아다니느라 실컷 고생을 하고 전주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큰 객점이 있었는데 한 미인이 술청에 앉아 있었지요. 지팡이를 세우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바로 자기 재수였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 유심히 살펴보아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술집 깃발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재수씨,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주버님, 우리에게 따지러 오셨습니까? 내 행로에 시달려 목이 마르니 우선 목이나 축이게 술이나 한 잔 주시오. 그는 술을 받아 쭉 들이키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우는 어디 갔소? 장사일로 가까운 장터에 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오거든 만나보고 하룻밤 묵어가겠소. 그럼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한참 기다리자 아우가 짧은 배자를 걸치고 행상들의 짐 발이 수십여 피를 줄줄이 몰고 들어와서 짐을 풀고 말을 메어 꿀을 먹이는데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모양이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형이 방에서 지켜보다가 아우를 불렀지요. 얘야, 네가 이게 웬 꼴이냐? 동생이 보니 자기 형이었습니다. 형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도 않고 밥상을 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러 오가느라 가만히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형님도 다른 길손들과 똑같이 드시겠소? 길손에게는 10전을 받는데 형님에게는 5전어치 드리지요. 형은 내심 섭섭했지만 꾹 참고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아우는 밤에도 다른 방에서 자며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었지요. 다음날 길손들은 전부 떠났으나 형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우가 말하였지요. 형님, 왜 안 가고 계시오? 얼른 밥값이나 주고 가시구려. 내 너를 오래 보지 못하여 못내 마음이 울적하다가 이제 너를 만나니 발걸음이 무거워지는구나. 너는 무슨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미워하며 내쫓으려는 것이야? 게다가 또 밥값까지 받으려 하는 게냐? 대체 그 값이 얼마인 것이야? 내 형님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한 줄 알고 저녁과 아침을 반상으로 2차례 드렸으니 10전이요. 넌 내가 넉넉한지 못한 줄만 알았지 빈 털털이인 줄은 몰랐구나. 그럼 어디 묵을 곳이 없어 하필 여간을 들었소? 돈이 없거든 수중에 든 물건이라도 대신 잡히시오. 형은 할 수 없이 떨어진 부채와 달아빠진 수건으로 셈을 했습니다. 그때 재수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지요. 어제 술 한 잔 값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셔야지요. 형은 주머니 속에서 헌 빚을 꺼내어 땅에 내던지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혼자 탄식하곤 하였지요. 그 뒤 형은 아이들을 훈계하여 부지런히 집안일을 보살펴 부끄러움을 씻고자 다짐했습니다. 4, 5년 지내는 동안 추우나 더우나 아우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준말을 타고 가벼운 갑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공손히 절을 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니 바로 자기 아우였지요. 형은 화가 나서 꾸짖었습니다. 너도 사람 노릇을 할 날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형님. 우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집을 떠날 때 가난을 이기지 못해 집사람과 몇 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닥치는 대로 손을 대어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아 이문을 남기기에만 골몰하였지요. 이런 판국에 어찌 형제간에 정을 염두에 두겠습니까? 전에 형님께 원수처럼 대한 것은 사람답지 못하게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수만금의 돈을 모아 아무 고을 아무 마을에다 집터를 정하고 2천석의 땅을 마련했습니다. 1천석은 큰 집 장토요. 나머지 1천석은 작은 집 장토로 몫을 정했고 산기슭을 끼고 동서로 각기 50간씩 기와집을 지었는데 몸체, 사랑채, 대청, 마루부엌, 창고 등이 똑같고 기물과 의복, 서책도 서로 비슷한데 다만 큰 댁 사당에 3칸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노비들에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문서 2개짝과 저녁과 아침 거리로 먹을 백미와 반찬으로 쓸 어물을 약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은 우선 문서궤를 보시고 이 아우 노루 못한 아우가 일으켜 세운 사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거든 이 보잘것없는 집과 쓸모없는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식구들만 데리고 저리로 가서 부잣집의 늙은 주인이 되시면 기쁘겠습니다. 형은 말을 모두 듣더니 화가 조금 누그러져 등불을 켜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이 가난한데 재물을 모았으니 물론 가상한 일이나 우리 같은 양반 가문에 흠이 아닐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형은 한편으로 위로하고 한편으로 마음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말을 빌려서 낡고 지저분한 것들은 버리고 온전한 것과 대대로 전해오는 문부만 수습하여 아우가 앞장서고 형이 뒤따라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지키던 비복들은 나를 잡아 기다려서 성대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맞이하였지요. 그 뒤 아우가 형과 상의하여 빈객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 아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 한갓 몰입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사서 삼경을 읽어 급제하여 허물을 씻으려는데 어떻겠습니까? 빈객과 여러 벗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이토록 부유한데 자네의 계획은 어려울 듯 싶네.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찌 쉬운 일을 도모하겠는가? 그는 일을 잘 보는 영리한 자를 큰 집과 작은 집의 마름으로 삼아 재반 출납과 빈객을 영송하는 등의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는 절로 들어가 제일 좋은 한적한 방을 잡아 주야로 그릴기에 몰두했습니다. 5년 뒤 그는 어느 글이나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급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곧 육품으로 벼슬을 하여 사원부, 사관원을 거쳐 홍문관 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선 그를 조삼난이라 칭하는데 사대부의 심지로서 부인과 함께 술 장사를 한 것이 첫째 어려운 일이고 오래 헤어졌던 형이 하룻밤 묵어가는데 밥값을 받아낸 것이 둘째 어려운 일이고 치부한 뒤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독서를 하여 공명을 이룬 것이 셋째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귀양살이를 한 어린 형제. 조선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경의 할아버지 이세자는 조선 성종 때 형방 승지라는 벼슬을 지냈지요. 이준경의 할아버지 이세자가 형방 승지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권력 다툼이 아주 치열하였지요. 임금과 왕비와 왕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종은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시켰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두고 말았지요. 연산군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복수를 하려고 갑자사화라는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세자는 윤씨에게 내리는 약사발을 들고 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함께 몰살되고 말았는데 이준경의 아버지도 그때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살려줍시다. 이렇게 하여 이준경과 그의 형 윤경은 어리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귀양을 가야 하였지요. 이때 윤경은 7살, 그리고 준경은 6살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자라던 이들 형제에게 귀양살이는 너무나도 힘이 든 일이었지요. 형, 나도 저 아이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싶어. 어린 준경은 동네 아이들처럼 깨끗하고 좋은 옷이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에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지요. 등도 가렵고 머리도 가려워. 형이 긁어줄게. 이리 와. 윤경은 어린 동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옷을 보자 깜짝 놀랐지요. 준경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등이고 머리고 할 것 없이 이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윤경은 동생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목을 기웃거리던 준경은 옷을 새로 구할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형, 좋은 생각이 났어. 윤경은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준경은 형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거렸지요.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두 형제는 뒷마당에 불을 지피고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 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낡은 옷이 타 들어갔지요. 형제는 헌 옷을 불태우고 벌거벗은 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처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지요. 바로 그때 준경의 집 앞을 지나가던 무관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군. 매월 초하루가 되면 골 원님은 무관이라는 사람을 시켜 마을을 순찰하게 했습니다. 무관은 마을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본 일을 원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준경은 이날 무관이 마을을 둘러보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머리를 썼던 것이었지요. 무관은 한참 동안 준경 형제의 딱한 모습을 지켜보다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무얼 보고 왔는가? 무관이 돌아오자 원님이 물었지요. 두 아이가 글쎄 옷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여워 혼이 났습니다. 행여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의 편이라도 들었다고 혼이 날까봐 무관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윤경과 준경이라? 알겠네. 귀양살이를 하는 아이들 말이구먼. 예, 맞습니다. 무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지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귀양살이를 한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인데. 무관은 조심조심 이야기했습니다. 하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원님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어
무명옷을 지어 보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도 잠깐 다시 한번 임금이 바뀌었지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준경과 윤경 형제는 귀양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준경은 열심히 학문에 힘써 훗날 영의정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땅 부자가 된 공주.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임목왕후 김씨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선조는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 3년 상을 치른 뒤에 자기보다 32살이나 어린 19살의 신부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왕비가 자식을 낳게 되었으니 왕실의 경사였지요. 하지만 세자인 광해군과 그 측근들은 임목왕후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였지요. 왕비가 아들을 낳는다면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아들을 세자 자리에 앉힐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선조보다 광해군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한양에 남아 전쟁터를 누비며 의병들을 격려하였지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백성들은 선조가 왕위를 광해군에게 넘기기를 바랐습니다. 선조는 이런 사실을 알고 광해군이 백성들을 부추겨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며 광해군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해군의 측근들은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임목왕후가 딸을 낳게 되었지요. 그가 바로 정명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일렀지요. 그로부터 3년 뒤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창대군이었지요.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이 자라기를 기다리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조는 몸이 아파 영창대군이 3살 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그 뒤 광해군이 3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린 영창대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긴 했지만 영창대군은 왕비가 낳은 아들이었지요. 광해군에게는 영창대군이 왕위를 위협하는 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광해군 5년 때 명문 집안의 서자 7명이 문경세제에서 장사꾼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빼앗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측근 대신이었던 이 이첨은 이 사건을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 이용하였지요. 범인 박응서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범행을 저질러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역모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답니다. 이것은 이이첨이 박응서를 포섭하여 얻은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의 피바람이 불어왔지요. 그 일로 인해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어 1년 뒤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조리 제거되게 되었지요.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도 이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목대비는 대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정명공주는 공주에서 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궁에서 감시를 받으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는 서궁에서 감옥살이를 한 것이었지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양식으로 근근히 버텼으며 땔감도 손수 구했어야 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아들 영창 대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인목대비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명공주가 주로 하는 일은 붓을 잡고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명공주는 붓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인목대비는 딸의 글씨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요. 잘 썼구나. 선조 대왕께서 쓰시던 글씨체 그대로야. 아바마마의 어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선조 대왕께서 직접 쓰신 것 같구나. 서궁에서 인목대비의 유일한 기쁨은 정명공주의 붓글씨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명공주와 인목대비는 서궁에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15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인목대비를 다시 대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목대비에게 광해군을 패하고 인조를 왕으로 책봉하게 했습니다. 정명공주 또한 서인에서 공주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지요. 궁으로 돌아온 인목대비는 공주의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공주가 서궁에 갇혀 지내느라 결혼할 때를 놓쳤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시집을 갔을 텐데. 그리하여 인조는 정명공주를 결혼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8월쯤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부마 단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지 부마 단자를 내는 사람은 겨우 9명 뿐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정명공주가 21살이니 신랑은 20살 전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나이쯤 되는 남자들은 대부분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접수 날짜를 늦추고 부마 후보자의 나이도 20살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26일 정명공주의 부마를 뽑았습니다. 풍산 홍씨 출신인 영환이 홍주원이었습니다. 정명공주보다 3살 어린 총각이었지요. 인조는 혼례식을 마친 뒤 정명공주를 위해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덕궁과 경복궁 사이인 안국동에 있는 그 집은 아주 크고 으리으리하였지요. 그 당시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였는데 정명공주의 집은 100칸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인조는 이듬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명공주의 집을 200칸으로 고쳐짓는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보내주어라. 그러자 대신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라에서 공주의 집을 200칸으로 고쳐짓는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보내주다니요.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공주의 집을 만드는데 귀중한 국가 재물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법에도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신들이 이처럼 반대해도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집뿐만 아니라 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 곳곳에 있고 5천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었지요. 인조는 정명공주를 땅 부자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인조가 이처럼 정명공주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것은 인목대비를 극진하게 모셔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인조는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정명공주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정명공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인조는
어이들도 못 고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 병이 누군가 자기를 저주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정명공주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조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목대비의 거처에서 백서 3폭이 발견되어서였습니다. 백서 3폭이란 비단 3폭에 써 있는 글로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역모를 일으키겠다는 글이었지요. 인조는 인목대비가 그런 글을 썼다고 추측하였고 인목대비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정명공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인조 27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명공주는 인조의 의심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명공주는 7남 1녀를 낳고 자식들은 모두 벼슬길에 올라 손자들까지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선비. 옛 조선시대에 좌의정까지 올랐던 정홍순이 아직 과거에 합격하기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동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영조행차를 만나 구경하고 돌아올 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홍수는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갈모를 꺼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비를 피하고 있던 한 젊은 선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갈모를 준비 못한 모양이구려. 여기 있소. 정홍수는 여분으로 지니고 다니던 또 하나의 갈모를 젊은 선비에게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 방향이 비슷했으므로 나란히 걷다 보니 금세 동네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부턴 길이 다르니 갈모를 돌려주십시오. 정홍순이 빌려주었던 갈모를 돌려달라고 하자 젊은 선비가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비가 워낙 많이 오는 것을 보니 곧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갈모를 그냥 쓰고 갔다가 내일 돌려드리면 어떨는지요? 어느 집인지 대강 알려만 주시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시오. 정홍수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자기 집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홍수는 어쩐지 그 젊은 선비가 미덥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습니다. 예, 저는 남대문 밖에 삽니다. 거기서 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날이 활짝 개어 화창하였지요. 정홍수는 하루 종일 그 선비를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정홍수는 며칠 후 남대문 밖으로 직접 그를 찾아갔지요. 어렵사리 집을 찾아낸 정홍수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 이 집에 아무개라는 젊은 선비가 있는지요? 곧 그 집안 식구인 듯한 사람이 답하며 맞게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 선비는 집에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웬 남자의 신발이 보이는지라 정홍순이 거듭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걸 제가 어찌합니까? 나간 사람 마음이지요. 정홍순이 가만히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갈모를 돌려주고 싶지 않아 따돌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어찌 이리 대한단 말인가? 그는 몹시 불쾌한 기분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20여 년이 흘렀지요. 보조 판서인 정홍순에게 새로 자랑 벼슬에 임명된 벼슬아치가 인사를 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홍순이 자세히 보니 그는 분명 20여 년 전에 자기의 갈무를 빌려갔던 그 선비였습니다. 다짜고짜 정홍순이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내게 빚진 게 있지 않겠나? 20년 전 어느 비 오는 날 갈무를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겠나? 깜짝 놀란 그 사람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정홍순이 정색을 하며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의가 없는 행동일세. 더구나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그렇게 갚으면 안 되지. 신의가 없는 사람이 어찌 나라의 중대한 자리를 맡을 수 있겠는가?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하니 돌아가 기다려보게. 그를 돌려보내자마자 정홍수는 곧바로 파직시키는 게 좋겠다는 뜻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홍순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좌랑 벼슬에서 밀려난 그는 끝내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에 잡은 처녀. 옛날 전주의 어느 마을에 깊은 소가 있었습니다. 이 소에는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었지요. 괴물은 밤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사로 변신해 말을 타고 산의 험한 바위를 단숨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5월 단오날 마을 사람들이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닥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괴물을 잡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보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밤마다 횃불을 들고 산 중턱에서 지키기도 하고 군데군데 숨어 망을 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괴물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5월 단오날이면 처녀 한 명을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왔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단오가 가까워 오는데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담? 고을 사또는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고을 사또를 찾아왔지요. 사또 어른, 제가 제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처녀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성이 지극한 처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생을 편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든 아버지에게 약도 지어드리지 못하는 이 처녀는 자기의 몸을 바쳐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나 마을을 괴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그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단온 날이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처녀는 매일같이 산골짜기 외딴 곳에 있는 선앙당에 올라가 선앙신에게 빌었지요. 선앙신께 비나이다. 아버님의 병환이 하루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녀가 선앙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앙신이다. 너의 효성에 지극하여 한 가지 일러주겠노라.
한 벽당 아래에 있는 소에다가 소금 가마니를 쌓아 놓으면 괴물을 물리칠 수가 있으니 이 말을 사또에게 꼭 전하도록 하라. 처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 캄캄한 밤중이었지요. 처녀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날이 밝자 처녀는 사또에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또, 어젯밤 제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한 벽당 아래에 있는 소에 소금 가마니를 쌓아 놓으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뭐라? 참 기이한 일도 다 있구나. 나도 너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 사또는 즉시 아랫사람을 시켜 온 마을에 있는 소금을 모두 모으라고 일렀습니다. 소금이 모아지자 사또는 그 소금을 가마니에 넣게 한 다음 한 벽당 아래에 있는 소에 던지라고 지시하였지요. 장정들이 수십 가만이나 되는 소금을 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가마니를 넣은 지 하루가 지났지요. 사또와 마을 사람들이 소에 가보니 소에는 길이가 10발도 넘는 커다란 지네가 죽어서 둥둥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 지네가 그 괴물이었단 말이야? 아이고, 이제 마음 놓고 살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게 다 효성이 지극한 효녀 덕이지 뭐야? 마을이 평화를 되찾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효녀를 칭찬했습니다. 지네가 죽자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처녀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한 효녀에게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꿈의 계시를 받은 왕건. 옛날 고려 태조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왕건은 나주에 있는 후백제의 견원을 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동강면 몽송불악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견원의 군사들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전략 전술도 뛰어나 어느새 왕건의 진지를 에워싸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왕건의 군사들은 포위망을 뚫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헤쳐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갑작스레 쏟아진 큰 비 때문에 왕건이 진을 치고 있는 몽송불악 옆으로 강물이 범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바람에 왕건의 군사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후퇴할 길도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군사들은 포위된 채 방어태세를 갖추며 장군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비도 오고 어두워진 데다 양쪽 군사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왕건은 막사에 들어갔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장차 대업을 이루어야 할 장군이 잠이나 자고 있다니. 노인의 호통 소리에 왕건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강물이 빠졌으니 어서 군사를 끌고 피하시오. 어서 강을 건너시오. 그런 다음에 무안에 있는 두대산을 향하여 냇물 아래쪽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키시오. 내 말대로 하면 크게 승리를 이룰 것이오. 그러더니 노인은 왕건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왕건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모두 꿈이었지요.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꿈이라 생각한 왕건은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말대로
불어났던 강물이 빠져있던 것이었지요. 왕건은 병사 하나를 불러 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물을 가로질러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왕건은 크게 기뻐하며 곧 부하 장수들에게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한 후 급히 강물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영락 없이 견훤에게 패할 것 같았던 형세가 뒤바뀌자 군사들은 필요함도 있고 사기가 올라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왕건은 두대산을 향해 나아갔지요. 두대산에 닿을 때쯤 뿌옇게 날이 밝았습니다. 안개 저 너머에 두대산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두대산을 본 왕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름으로 덮인 산은 마치 군량미를 쌓아놓은 노적봉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대산 밑으로 흐르는 냇물은 쌀을 씻으며 나오는 쌀뜨물같이 뿌연 빛깔을 띠었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함이요. 주위의 지형을 살핀 왕건은 서둘러 냇물가 양편에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멀리 견훤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건은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지요. 왕건 일행을 서둘러 따라오던 견훤 군사는 두대산이 보이는 들판에 집결하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멀리 보이는 두대산을 쌓아둔 곡식 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뿌연 물이 흐르는 냇물을 보고 아침을 먹기 위해 군사들이 밥을 짓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곡식 더미 같은 산과 하얀 쌀뜨물을 보자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공격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린 듯 왕건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양편에 매복해 있던 왕건의 군사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잔뜩 지쳐있던 견훤의 군사들은 숨어있던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모두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왕건의 군사들은 견훤의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가는 것을 보고 더욱 사기가 올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은 왕건의 군사들에게 밀려 크게 패하고 많은 목숨을 잃었으며 견훤은 겨우 목숨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왕건은 군사들을 이끌고 건넌 강을 꿈의 도움으로 건넜다고 하여 몽탕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